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골다방 크루의 행복전도사 건너스입니다. 지미스님의 중국 출장으로 인해서 오늘도 이렇게 1일 진행을 맡게 되었는데요. 하필이면 팀 상황이 좋지 않아서 부담이 많이 됩니다만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듯이 지금의 상황을 함께 이겨내고 다시 힘을 내기 위해 오늘 이 시간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실 강윤님 모시고 대구전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윤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그럼에도 수원을 지지하고 사랑하는 청주 사는 그랑블루 강윤입니다. 네, 요즘에 팀 분위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이게 좀 있으면 또 다큐멘터리가 개봉이 되잖아요. 그쵸. 근데 팀 분위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좀 많이 시끌시끌한 것 같아요. 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예, 얼마나 나올지 저희도 몰라요. 아직 공개가 안 됐기 그렇죠. 때문에. 하지만 조금은 이제 출연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예, 예, 그런 입장에서 이 다큐멘터리도 분위기 안 좋으니까 좀 걱정되는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뭐 사실은 이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좀 아쉬운 것도 있어요. 그죠? 뭐 특히나 포스터 같은 걸 보면 뭐 굳이 이적한 선수의 사진을 써야 되냐 하면 좀 아쉽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예, 그 로드 투 원이라는 어떤 타이틀이 있는 상태로 이게 어떻게 제작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몇 시즌 제작된다면 그 시즌마다의 제목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죠. 이번에 제목으로는 이제 사랑은 강등되지 않는다라는 제목을 제작진이 정한 것 같은데 음, 일견 듣자면 팬들의 어떤 변함없는 지지와 사랑을 음, 강조하기 위한 말이라고 생각해서 멋있는 표현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우리도 강등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 수원이라는 팀에게는 아픔이고 그렇죠. 어찌 큰 보면 아픔이죠. 지금이 구단 최고의 암흑기라고도 할 수 있는 건데 음, 네, 이 시절을 그거를 좀 너무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지 않았나. 음, 수원 팬들에 대한 어떤 감성을 좀 많이 고려하지 못한 제목이 아니냐 이러는 어떤 비판도 있어서 음, 그 비판도 충분히 이해는 되기도 해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제목을 왜 그렇게 지었을까를 생각하자면 저희가 뭐 음, 누군가의 편을 들려는 라기보다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음. 지금 뭐 리그에서 가장 두 번째로인가 관중 동원을 맞아요, 많이 하고 있는 맞아요. 팀이 지금 예, 수원이잖아요. K리그 전체에서 1, 2부 그렇죠. 합쳐서 예, 이 정도의 팀이다. 이 정도의 어떤 정말 지극한 애정을 갖고 있는 팬들이 지켜보고 있는 게 수원이다. 그런 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쓴 제목이지 음, 않을까. 그래서 음, 세심함이 좀 떨어졌다라는 비판은 또 이해되지만 우리가 또 너른 마음으로 이해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좋은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제작진들도 뭐 수원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데 수원 팬들을 뭐 긁으려고 그런 제목을 쓰진 않았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절대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좋은 의미를 가지고 또 큰 뜻을 가지고 이제 쓰신 걸 텐데, 물론 뭐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 따라서는 그래도 좀 아쉽다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게 팀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게 함께 좀 과도하게 좀 비판받는 느낌이 없지 않나 싶어서 이제 살짝 말씀을 드려봤고요. 아, 그리고 저 다큐 나온 김에 제가 네. 한마디만 좀 덧붙이자면 뭐 저희가 출연했다고 절대 편을 드는 건 아닌데 음, 어쨌든 저희가 작년에 그 다큐 촬영하는 것을 옆에서 또 지켜보기도 했잖아요. 저희 나온 네, 것뿐만 아니라 네, 그러면서 그 제작진 중 몇 분은 그냥 일로서 이제 왔다가 팬들을 보면서 수원을 좀 응원하게 되고 음, 자기도 팬이 됐다라고 고백하신 분들도 있을 정도고 음, 또 어쨌든 우리 서포터즈 지지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좀 감명을 받아서 그걸 더 멋있게 어떻게든 좀 조명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저희가는 좀 봤잖아요. 그렇죠. 예, 그건 또한 사실이고 어쨌든 이 우리 수원 삼성이라는 팀에 꽤나 큰 애정을 갖게 된 분들이 이거를 제작했던 것은 또 정말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우리가 어쨌든 우리의 것을 이야기를 다룰 영상이니까 너른 마음으로 조금은 이해해 주면서 많이 봐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좀 있으면 이제 또 그 시사회를 하고 6월 달에 공개가 될 것 같은데,
뭐 사실 작년에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또 그쵸.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그래도 다시 또 보면은 아 그때 또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면서 추억할 수 있으니까 그냥 또 재밌게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제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 달린 댓글을 좀 읽어드리면서 소통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가슴 아픈 댓글인데요. 이 포지라고 읽는 게 맞겠죠? 포지 그렇죠. 315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의 댓글입니다. 뭐 한화의 수원 삼성을 좋아하다 보니 하나보다는 잘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달아주셨는데요. 한화가 작년에 굉장히 잘했었잖아요. 그쵸, 그쵸. 예, 정규 시즌 2위로 마감을 하고 한국 시리즈에서 아쉽게 LG에 패배했었는데 올해는 뭐 제가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화 팬분들이 속상해 하실 테니까 말을 좀 아끼도록 하고요. 제가 보니까 이 충청도에 사시는 분들이 한화를 응원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강윤님도 한화 팬 아니신가요? 아무래도 이 범충청권을 아우르는 팀이 네, 그렇죠. 하나니까 이 올드스쿨인 좀 오래전서부터 스포츠를 보셨던 분들은 뭐 현대 유니콘스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대전 청주권을 아우르는 팀이 하나기 때문에 충청도에 사시는 분들이 아마 하나 팬분들이 많을 거고 저도 태어난 곳은 서울이지만 어릴 때 청주로 이사 왔기 때문에 가장 인근에 있던 프로팀이 하나 이글스였어서 하나를 좋아합니다. 가끔 이 하나가 또 청주 경기도 해줬고요. 예, 그리고 어린 시절에는 잠깐이나마 리틀 이글스로 활약하기도 했어서, 예, 그, 나이 먹은 티 내기는 참 싫은데, 제가 리틀 이글스를 할 때는 빙그레 이글스 시절입니다. 주황색 그 줄무늬 유니폼 있던, 흰색 주황색 그 스트라이프 유니폼 있던 빙그레 이글스 시절이고, 그래서 집 아마 어딘가 뒤져보면, 연습생 신화라고 했죠. 4번 타자 장정훈 선수와 대성불패 구대성 선수의 사인볼이 아마 집에 있을 거예요. 제가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그때 이제 하나가 아마 90년대 말에 장종훈을 위시한 이 다이너마이트 타선이라고 하죠. 이런 타선의 힘으로 한국 시리즈까지 갔지만 준우승에 그치고 또 긴 암흑기를 보내다 드디어 작년에 이제 한국 시리즈를 드디어 갔잖아요. 올해는 좀 아쉽지만 또 여름 지나면 다시 저는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전력이 있는 팀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한화 수원이면 마음고생을 좀 계속 오랫동안 하고 계시는 분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축구에서 치우쳐져 있는데 포지 315님은 이 두 팀을 동시에 좋아하고 계시니 스트레스가 상당하시지 않을까. 부디 그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해소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리고 또 올 시즌에는 하나도 수원도 다 좋은 결말로 끝나기를 좀 바라봅니다. 예. 한화를 좋아하고 수원 삼성을 좋아하는데 아스날까지 좋아하면 아우 삼중고죠? 쉽지 않죠. 그렇지만 올 시즌 아스날은 다르다. 올 시즌 아스날은 다르다. 네. 3경기만 잘하면 된다 이제. 그쵸. 3연승만 하면 된다. 3경기만 잘해주길 바라고 한화도 반등하길 바라고 수원 삼성도 반등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댓글입니다. 동현허 4933님이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제가 이제 대댓글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남겨드리긴 했습니다만 이 강윤님의 의견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저도 봤습니다, 댓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일류첸코 선수가 언제쯤 기대할 만한 활약을 할 수 있을까요? 인데요. 이 강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종효 감독 밑에서의 일류첸코는 부활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지난 시즌 말에 일류첸코 아마 부상으로 거의 나오지 못했죠, 그죠? 네. 그리고 그게 어쨌든 올 시즌 이제 초반까지도 이어지다가 4월부터 아마 이제 복귀를 해가지고 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폼이 제대로 일단 올라오지 않은 게 분명히 보여요. 네, 선수 개인의.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한 터치가 가능할 수 있던 것들도 조금은 투박한 모습을 아직은 보여주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일단 폼이 좀 올라오면 달라질 수 있는 게 있을 거다라는 생각 하나 하고 또 두 번째로는 제가 광주 시절부터 봐왔던 이종효 감독의 전술이 센터 포워드가 골을 많이 넣는 전술은 아니었습니다.
요즘 뭐 현대적인 축구에서도 그렇죠. 뭐 물론 근데 이제 뭐 예, 이런 비교가 좀 다르겠지만 레알의 뭐 음바페나 예. 뭐 바르셀로나의 홀란드나 레반도프스키나 맨시티의 홀란드 같은 선수가 있으면 센터 포워드들이 골을 넣긴 합니다. 예,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선수들이 아닌 이상은 중앙을 어쨌든 웬만한 팀들은 중앙은 다 밀집해서 막아냅니다. 그래서 결국 음, 사이드에서 여는 게 현대 축구에서는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이드 자원들의 득점력이 되게 중요한데 광주 시절에도 뭐 허율, 하승훈, 이건희 같은 나름 유명한 포워드 자원이 있었고 또 가브리엘이나 베카와 같은 상당히 뭐 좋은 평가를 받는 외국인 선수들이 있었어요. 음, 근데 이제 여기서 약간의 고민이 되는 건 이 선수들 다 득점력 자체가 되게 높은 선수들은 아닙니다. 음, 그래서 그런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런 전술을 쓴 건지 아니면 그런 전술을 썼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득점이 저조했던 건지는 저도 뭐 확실할 수는 없지만 이 중앙공격수 선수들 중에 시즌 10골 이상 넣었던 선수가 아마 이정효 감독이 4년 동안 광주에 있으면서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음, 대신 오히려 사이드 자원들인 엄원상, 엄지성, 아사니, 헤이스 같은 선수들이 팀의 주요 득점자로 좀 활약을 했고, 음, 뭐, 헤이스 선수 같은 경우가 아마 24시즌이나 23시즌인가 10골 이상 넣으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피지컬적으로 좀 버텨주면서 상대의 수비를 끌어주고, 또 혹은 중앙 공격수들이 사이드로 나오면서 수비를 끌어온 그 공간을 측면 선수들이 파고들면서 득점하는 패턴을 광주 시절에는 많이 사용을 했고 이게 매우 효과적으로 먹혔죠. 음, 그래서 지금 수원도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형태이기도 해요. 그래서 중앙 공격수보다는 어쨌든 헤이즈나 이런 선수들이 골을 넣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일류첸코에게도 공중 경합이나 연계를 좀 부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 일류첸코가 슈팅 포지션에 위치하지도 않고 슈팅 포지션에 들어갈 경우에 공이 잘 오지 않는 음, 상황이 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모두 일류첸코 선수 개인의 폼이 아직 아쉬운 것도 사실. 음, 작년에 비하면 확실히 터치가 투박합니다. 그러고 두 번째로는 전술적으로도 일류첸코가 골을 넣도록 요구되는 전술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음, 그것은 어떻게 보면 김지현에게도 좀 마찬가지긴 한데 뭐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김지현 선수는 조금 세밀하게 다르니까 논외로 치고 어쨌든 일류첸코만 봤을 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나면서 선수 개인의 폼이 올라오는 것, 그 올라오는 것에 맞춰서 감독이 전술을 좀 더 조정하는 것.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측면을 여는 경우가 좀 있어요. 이번 부산전서부터 해가지고 네, 김민우 선수가 적극적으로 오버래핑 하거나 아니면 그러면서 측면이 열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 크로스가 선수 개인의 판단이 좀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 측면 열면 우리가 무조건 어디로 보낼 거야라고 약속돼서 글로 보내고 공격 선수는 그들로 뛰어 들어가는 이런 패턴이 있는 게 아니라 뚫은 상태에서 이 선수 개인이 가운데 공간을 확인하고 크로스를 하는 그러다 보니까 코너킥이나 이럴 때는 꽤나 킥 정확도가 좋은 선수들이 크로스 때는 정확도가 좀 아쉬운 모습이 나옵니다. 음,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전술적으로는 측면을 열 경우에 우리가 어디로 주로 크로스를 보내겠다라는 약속 이런 것들을 좀 정해놓고 그 위치로 일류첸코가 뛰어들어가기로 한다 이런 걸 정하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그리고 득점적으로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정도를 하고 음. 있습니다. 네, 또 일류첸코가 작년에 또 한 번 넣으면 몰아치는 또 스타일의 공격수였기 때문에 그쵸? 예, 지금은 살짝 폼이 아쉽긴 합니다만 폼이 회복돼서 한 골만 들어가면 예. 저도 예, 강민님 말씀하신 대로 좀 부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다가오는 천안전이었으면 좋겠네요. 딱 좋은 상황이긴 하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댓글을 좀 많이 읽어드리고 싶은데 뭐 아시다시피 저희 지난 팟캐스트가 3대 1로 패배했던 수원 FC와의 더비전이기도 했고 또 음, 사정상 업로드가 하루 밀려나면서 평소보다는 좀 관심을 좀 덜 받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댓글도 좀 평소보다 적었고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희망적인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뭐 더비전은 패배했지만 대구전 티켓을 예약했다 라는 음, 댓글도 있었고요. 대구 잡고 편하게 2주 휴식기 가지자. 다 같이 힘내자. 이런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뭐 아쉽게도 대구전 뭐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는 못했는데요. 그럼에도 이 위기 함께 극복하고 또 희망적인 부분을 찾아봐야 하니까요. 저희 팟캐스트를 들으시면서 이 순간
함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구전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9일 빅버드에서 대구와의 K리그 11라운드가 펼쳐졌는데요. 더비전에서 패배한 우리 입장에서는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여러 불운이 겹치면서 아쉽게 무승부를 거두게 되었는데요. 중계로 본 입장에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예, 현장에서 보셨을 여러분들은 더 아쉬우셨을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 경기를 지켜보신 강윤님께서는 이번 경기 어떠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경기 후 여러 반응들을 보니까 건호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쉽다는 반응들이 많았고 경기력에 대한 비판, 특히 이제 선수단이나 전술에 대한 평가가 좋지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결과가 일단은 아쉽고 특히나 경기 막판에 우리가 슈팅을 만들지 못한 채 만들려는 시도만 하다가 끝나는 모습으로 종료가 됐으니까 네네. 더 그랬을 거다라고 짐작을 합니다. 저도 현장에서 이제 경기가 끝났을 때는 어쨌든 이겨야 되는 경기였는데 그러지 못했으니까 매우 아쉬웠는데요. 네. 경기를 다시 복귀해보고 또 이제 중계로 다시 보다 보니까 전술적으로 꽤나 부딪히는 이 3자의 입장에서 보면 흥미로운 지점들이 여럿 있을 만한 경기였다라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맞아요. 양팀 감독 모두 상대를 대비해서 준비해온 것들이 있었고 그것들이 맞물리면서 서로 완벽하게 몰아붙이는 상황이 한 번씩 계속 주고받았거든요. 수원이 대구가 전반 한 20분까지는 몰아붙이고 그 이후부터는 또 수원이 다시 대구를 몰아붙이고 후반전에도 또 초반에는 대구가 좀 몰아붙이고 후반에는 또 수원이 몰아붙이고 그렇죠. 이런 양상이 이게 주고받는 양상이 나왔잖아요. 결국 이게 어떤 선수들의 기세도 있겠지만 전술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바뀌는 양상이 분명히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흥미진진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우리 팀이기 때문에 이게 쉽진 않지만 감정의 마음을 좀 내려놓고 보면 K리그2 경기치고는 전술적으로 꽤나 수준이 있는 경기이기도 맞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특히 이제 급하게 감독으로 부임했던 최성룡 감독이 꽤나 괜찮은 감독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경기였는데요. 제가 여러 번 언급했었는데 즐겨보는 프로그램 중에 골대니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계관 내에서 최성룡 감독이 상당한 명장이었어요. 거의 꼴찌 가까웠던 팀들을 2번이나 우승권 팀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두 팀을 맡았는데 2팀 다. 그래놓고서는 굉장히 아쉽게 한 번은 수원의 상황이 안 좋아서 그만두고 한 번은 또 대구 가게 돼서 그만두나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그만두게 됐었어요. 근데 이것이 단순히 예능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제 최성룡 감독이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다음번에 우리가 대구 원정으로 할 때는 더 무서운 팀이 되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어떤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경기를 보면서 최성용 감독이 이제 부임하고 나서 한 주를 쉬었잖아요. 그러면서 팀을 정비할 시간이 좀 이제 평소보다는 한 주 정도 더 많았는데, 그렇죠. 그 시간 동안 과연 팀을 잘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팀을 잘 만들어서 좀 저도 깜짝 놀랐고. 기존의 거 틀을 이어가는 게 아니라 김병수 감독 때는 포백이었는데 3백으로 바꾸면서 아주 자기만의 그런 색깔을 잘 넣었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중계로 보면서 그 해설하시는 분이 골만 안 터졌지 정말 전술적으로 흥미로운 경기다라는 코멘트가 기억이 났었는데 그만큼 이제 강현님 말씀하신 대로 두 팀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 주고받았던 그런 경기였다고 생각하고요. 해설이 그런 말도 했네. 저 이상윤 해설이어가지고 끄고 봐가지고.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해설인지 캐스터분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렇게 이제 얘기가 있었고요.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도 이제 어떻게 보면 지난 경기와는 살짝은 다른 전술을 들고 나왔거든요. 그쵸. 특히나 이제 선발 라인업을 보면 정동윤 선수가 이번 시즌 처음으로 선발 출전을 했고 또 홍정호 선수와 고정현 선수의 위치가 또 바뀌었고요. 브루노 실바 선수도 오랜만에 선발 복귀를 했는데요. 물론 이제 정동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건희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인해서 출전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제 나온 것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은 이준재 선수가 선발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죠. 정동윤 선수가 나와서 되게 좀 깜짝 놀랐고
그래서 이날의 이런 선발 라인업 그리고 선수들의 위치를 통해서 이정효 감독님은 이날 어떤 걸 하려고 했다고 보셨나요? 제가 시즌 전에 이정료 네. 감독이 가장 중용받는 우측 풀백은 정동윤 선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던 걸로 맞아요, 기억하는데, 맞아요. 예. 예, 작년 시즌에도 그 인버티드 풀백의 위치를 좀 잘 소화하면서 음, 또 저는 이 선수의 가장 큰 특장점이 전술 이해도가 높은 편인 음, 것이라고 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가 가능하고 그것이 맞아요. 여러 전술을 이제 복합적으로 쓰는 팀일 경우에는 매우 쓰임새가 많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초반에 정동현 선수 영입될 때 정동윤 시프트라는 게 이제 가동될 있다, 거다. 예, 네,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전술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선수라고 했었죠, 저희가. 네. 오히려 이제 그 다재다능함 때문에 인천 시절 마지막에는 좀 음, 곤란을 겪기도 음, 했지만, 어쨌든 속도도 거기다가 나쁘지 않고, 음, 패스까지도 빌드업이 나쁘지 않아서, 제가 정말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제 이정효 감독이 광주 시절 정말, 뭐랄까, 입에 혀같이 사용했던 이 두현석 음, 선수, 음, 예, 그런 두현석 선수의 롤을 정동윤에게 맡기지 않을까라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번 시즌까지는 우측에서는 이건희와 이준재가 주로 나오면서, 이건희 선수, 이준재 선수가 나오면서 직선적으로 움직이는 형태를 사용했어요. 맞아요. 예, 그래도 오히려 왼쪽에서 주로 공격을 빌드업하는 모습을 음, 음, 보여줬고요. 그래서 정동윤 선수가 이번에 이제 선발 출전하길래 조금 기대한 점은 있었습니다. 어, 음, 저도 당연히 이준재 선수가 나올 줄 알았지만 정동현 선수가 나온다. 그러면 이 선수를 이용한 뭔가를 기대해 보도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좀 아쉽게도 기존과 같이 왼쪽을 주로 사용하면서 정동현이라는 선수의 음, 특성을 특별히 살리는 형태는 있지 않았다. 음, 이거는 이날 경기에서 가장 아쉽다면 아쉬운 점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음,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계속 왼쪽에서 빌드업을 하면서 왼쪽 센터백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졌는데 예, 지난 수원시청 전에는 그 전까지 이제 부산전까지는 그래도 준수한 모습을 보여줬던 고정현 선수가 매우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음, 예, 그래서 제가 아마 그날 경기를 보면서도 얘기를 했을 건데 차라리 홍정호 선수를 왼쪽으로 놓고 고정현을 음, 오른쪽으로 놔서 오른발 쓰는 거를 좀 더 편하게 해주는 게 낫지 않겠냐 했는데 이번 경기에는 홍정호 선수가 왼쪽 센터백을 위치하면서 어쨌든 왼쪽 빌더 입장에서는 좀 더 안정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예, 특히 이제 고승범 선수가 좌측면으로 많이 이동하면서 빌드업을 두었는데요. 지난 경기에는 좌측을 이용하려고는 했지만 측면을 제대로 공략하지 못하고 상대가 이제 진을 치고 있는 것 때문에 지난 팟캐스트에서 말씀드렸듯이 김도현 선수가 너무 뒤쪽에서 중앙선에 가까운 음, 쪽에서 공을 받게 되면서 이제 드리블 돌파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이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 완충제 건너가는 역할로 고승범이 한 번 더 왼쪽으로 돌아오고 그 앞쪽에 브루노 실바를 위치하면서 이 더 높은 위치를 윙어에게 주려는 시도를 했거든요. 네네, 이게 잘 됐냐 안 됐냐라고 하면 솔직히 잘 되진 않았어요. 음, 그렇지만 뭐 지난 경기에 대한 피드백과 그다음에 대구의 특징인 세라핌의 오른쪽 공격이 주로 사용된다는 것 그렇죠. 생각하면 예, 꽤나 좋은 시도였다, 좋은 아이디어였다라고는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봤고, 다만 상대도 측면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수비 숫자를 두면서 브루노 실바에게 공이 전달되는 횟수 자체가 좀 적어져서 실바가 과감하게 1대1을 시도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 공격의 답답함으로까지 이어져서 보시는 분들이 좀 아쉬운 경기력이다라고 평가할 만한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산전부터 해서 고정현 선수가 잘 해준 건 맞지만 네, 이번 대구에서는 특히나 이제 세라핌이라는 뭐 어떻게 보면 K리그2 최고의 측면 공격수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리고 이 그렇죠. 선수를 막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경험과 그런 노련함이 있는 그 홍정호 선수가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음,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고정현 선수가 또 발밑이 좋고 패스 좀 보는 시야가 또 좋기 때문에 자기의 주발을 더 적극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위치 변화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아쉽게도 말씀하신 대로 좀 효과는 썩 좋지만은 않았다.
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아까도 초반에 강윤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희가 지난주 팟캐스트 했을 때 이번 대구전 어떻게 예측하냐 얘기했을 때 아마 부산전과 수원FC전처럼 수원이 좀 주도하는 흐름 속에서 대구의 역습을 우리가 잘 막아낼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아마 이런 흐름으로 이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쵸. 예, 근데 막상 경기가 시작되니까 전반 25분까지는 대구가 경기를 오히려 주도했단 말이에요. 네. 예, 점유율도 65대 35로 밀렸었고 슈팅도 대구가 6개를 하는 동안 수원이 단 하나의 슈팅도 하지 못했거든요. 네네. 예, 저도 중계로 보면서 좀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현장에서 보시기에는 좀 많이 당혹스러우셨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경기 초반에 왜 이런 흐름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중계 화면상으로 보면 수원은 4-4-2 형태로 출전을 했죠. 네. 하지만 이제 실제 경기에서는 브루노 실바 선수가 왼쪽 아래로 깊게 내려오면서 세라핌 선수를 맨마킹하는 5-4-1 혹은 5-3-2의 형태로 수비를 좀 갖췄는데요. 아무래도 세라핌을 활용해서 초반에 좀 강하게 나올 대구를 의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대구는 3-4-3 형태로 출전했지만 제가 이 부분에서 좀 뭐랄까 최성룡 감독이 감탄한 부분인데 우측 풀백인 황재훈 선수가 오히려 3백의 오른쪽 위치로 내려와서 그 빌드업의 중심이 되고 3백의 우측 스토퍼였던 김강산 선수가 윙백에 가까운 위치를 지키면서 세라핌을 돕는 형태를 공격 시에는 해요. 수비 시에는 오히려 이제 두 선수가 위치를 바꾸면서 원래 수비 포지션을 잡고요. 근데 요 형태가 매우 위력적으로 작용하면서 라인을 높게 끌어올리는 것에 도움을 줬고, 대구가 굉장히 주도하는 경기 양상이 됐죠. 근데 다행인 것은 또 세라핌을 막기 위해 브루노 실바를 내려섰던 선택이 잘 맞아 떨어지면서 우리가 그렇게 밀린 것에 비해서 대구의 주 공격 방해라고 할 수 있는 오른쪽에서는 크게 위협적인 장면은 연출되지 않았다. 예. 특히 이제 기록을 좀 살펴보면 세라핌이 이날 경기에서 23번의 패스를 받아요. 세라핌에게 공이 23번이 전달이 됩니다. 기록상. 네. 근데 세라핌이 성공한 패스는 9회예요. 이런 걸 잘렸다는 보면 거겠죠. 그렇죠. 이런 걸 네. 보면 세라핌 쪽으로 투입이 된 거에 비해서 많이 이제 효과가 보진 않았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세라핌을 막기 위해서 했던 선택은 효과적으로는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개인 기량이 좋은 실바가 공격 진영에서 잡을 즈음에는 워낙 내려서 있다 보니까 상대 수비가 다 갖춰진 상황이 되면서 우리도 역으로 공격을 하는 게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결국엔 선택과 집중인데 막는 것에 좀 더 집중을 했기 때문에 막는 것은 잘했다. 그러면서 공격이 좀 어렵게 됐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브루노 실바 기록을 살펴보면 재밌는 게 브루노 실바에게서 기대할 수 없는 기록 중 하나였던 클리어링을 6번이나 하는데 이게 우리 팀에서 가장 많이 기록한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세라핌이랑 경합을 하다가 튕겨 나온 걸 걷어내고 하다 보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팀 내치된 6개의 클리어링을 브루노 실바가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전술적으로 수비적으로 준비한 거는 재밌는 거예요. 우리가 초반에 말한 대로 전술적인 싸움으로 봐서는 꽤 재밌는 경기였던 건 맞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양 팀이 준비한 전술이 어쩌면 좀 비슷할 수도 있겠는데? 맞물린다 하는 게 있죠, 그죠? 예. 그러면 여기서 누가 더 완성도 있게 할 거냐의 싸움이었는데, 뭐 초반에 우리가 뭐 후방에서 빌드업 미스 난 것도 있고 하면서 살짝은 좀 분위기를 내줬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뭐 어쨌든 다행히 이 흐름이 넘어갔을 때 실점을 하지 않고 잘 막아낸 것도 다행이었고, 네. 반대로 이제 계속 흐름이 밀리는 상황에서 전반 27분에 아쉽게 파울이 선언되기도 했지만 홍정호 선수가 아주 벼락 같은 슈팅으로 또 흐름을 좀 찾아오기도 했어요. 네. 예. 그리고 나서 되게 좋은 슈팅과 전개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를 살리지 못하면서 전반전이 끝나고 이제 후반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제 후반 초반도 말씀하신 대로 대구가 조금 주도하긴 했지만 그 이후에는 계속 저희가 이제 주도를 하면서 경기를 이끌어 가게 됐는데요. 하지만 좀 쉽게 전진하지는 못했어요. 제 느낌으로는. 좌우 전환이 되게 많았고, 이제 소위 말하는 U자 빌드업이 평소보다 더 많았던 걸로 제가 느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전방으로 볼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랄까 이 경기에서 U자형 빌드업이 많았다라고 느끼진 않았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U자형 빌드업이라고 하면 후방에 위치한 센터백들이 중심이 돼서 좌우로 돌려가면서 전환을 하지만 그 속도가 이제 빠르지 못해서 상대의 진영을 흐트러뜨리지 못하는, 그래서 그렇죠. 공을 네. 전진시키지 못하고 센터백들의 패스 수준만 늘어나는 것들을 이제 약간은 좀 비꼬는 식으로 말한 게 U자형 빌드업이다라고 하죠. 이게 그렇죠. 예. 아마도 아스날의 아르테타가 초반에 성적 내지 못할 때 그의 시작했죠. 전술을 비판하면서 나왔던 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날 경기에서는 물론 이제 그 센터백들 중심으로 공이 돌아가서 사이드로 공이 전달되는 형태, 특히 풀백한테 전달되는 형태를 사용하긴 했지만, 수비 시에는 압박보다는 위치를 지키려고 하는 대구를 끌어내기 위해서 고승범과 정호연 두 미드필더가 모두 내려오는 형태가 좀 자주 나왔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공을 사이드로 돌리기보다는 이 두 선수가 가지고 있다가 뭐 주고 다시 받던가 혹은 직접 전진을 시키면서 대구를 끌어내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그리고 좀 성공하는 모습도 종종 나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U자형으로 공을 사이드로 돌려서 사이드 선수한테 맡기는 저때까지 했던 시기보다는 중앙에서 어떻게든 조금의 상대의 균열을 내서 거기서 균열을 낸 걸 이용하려고 하는. 근데 문제는 이 미드필더 두 명이 내려온 공간을 다른 선수들이 채우지 못하면서 발생을 하는데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경기 장면들을 지금이라도 이제 다시 돌려보시면 고승범과 정호연 선수 두 선수가 모두 내려와서 홍정호 선수 옆에 있는데 가운데 공간, 특히 이제 아크서클이라고 센터 아크라고 하죠. 가운데 동그라미, 거기가 텅 비어서 우리 선수가 한 명도 없는 모습이 종종 맞아요. 중계에 잡힙니다. 맞아요. 네. 두 선수가 내려오면서 그리고 직접 전진하면서 상대의 균열을 일으키겠다. 이 선수들이 워낙 자기 개인 기량들도 좋은 거고, 특히 정호연 선수가 좋은 전진을 이날 특히 많이 보여줬죠. 고승범 선수는 멋진 소유들을 보여줬고, 그런데 그 이후에 뭔가 안 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특히 이제 정호연 선수의 아쉬움을 표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날 정호연 선수 패스 타이밍이 많이 느려서.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정호연의 패스 타이밍이 좀 늦었던 것도 사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두 미드필더들이 뛰어주는 것에 비해서 전방이나 측면의 선수들의 활동이나 이 포지션 플레이가 너무 아쉬워서 줄 곳이 좀 없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것도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반반인데, 저는 이 아이디어 자체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런 좋은 선수들을 보유했기 때문에 우리 팀만이 할 수 있는 어떤 특장점이 있는 전술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거를 더 보완해서 채워나가는 게 중요하다.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일류첸코 선수에게 득점을 기대하지 않는 형태를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그냥 이 선수 내려오는 것 따라서 일류첸코도 같이 내려오고 그럼 상대 센터백까지 끌어당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형태에서 헤이즈나 뭐 측면에 있는 강현목이나 브루노 실바가 중앙으로 좀 스위칭해주는 형태를, 그리고 그 위치를 풀백이 좀 전진하는 형태를 하면 좋지 않을까. 왼쪽에서는 뭐 김민호를 이용한 빌드업을 한다면 오른쪽에서는 좀 그런 풀백이 가운데로 들어와주는 형태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해서 아이디어는 좋으니까 이걸 좀 발전시킬 수 있는 거를 고려하는 게 좋겠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는 이제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어떤 걸 느꼈냐면 이게 이정효 감독님의 전술이 발전해야 될 부분과 그 해결책이 동시에 나왔던 경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의합니다. 이정효 감독님의 축구를 보면 항상 미드필더들이 내려와서 상대의 미드필더를 끌어들이는데 문제는 안 끌려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항상 이걸 지적받거든요. 그런데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고승범 선수랑 정호연 선수가 계속 내려오는데 안 끌려 나오니까 그냥 직접 끌고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앞에 있는 세징야를 제껴버리니까 그때서야 미드필더가 급하게 딸려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죠. 형태가 무너지고. 그러니까 전방에 공간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이 장면이 몇 번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어쨌든 이 정호연 선수나 고승범 선수가 끌고 올라갔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안 됐을 때
이정효 감독님이 그 다음의 플랜을 선수에게 미리 얘기를 해줬을 텐데 그게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아쉬움. 그리고 마지막에는 대구뿐만 아니라 요즘 거의 모든 팀이 후방에서 이제 3백 형태로 빌드업을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도 3백이 있는 상태에서 고승범 선수나 정호연 선수가 내려오면 측면에 있는 윙백들이 적극적으로 올라가서 결국에는 후방에 3명의 선수만 남겨놔야 되는데 안 올라가고 5명이 다 밑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상대 입장에서는 오히려 땡큐가 돼버리는 거죠. 측면 이제 전방에 있는 선수 5명이 고립돼 버리니까. 예. 그래서 뭐 이제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히나 이제 제가 특정 선수를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이 이준재 선수가 스피드가 굉장히 좋은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밑에 애매한 위치에 내려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센터백들이 공을 잡아도 오른쪽으로 주기도 애매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피드백을 해서 선수에게 다음번에는 좀 더 본인의 장기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전술을 좀 피드백을 하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어스님 얘기를 들으면서 뭐 조심스럽지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생각이 하나가 있는데 네네. 광주와 수원의 차이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면 광주에 있었던 선수들의 그런 퀄리티가 더 좋았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각 팀이 처한 상황의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광주는 지더라도 도전하는 것에 칭찬받는 팀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수원은 도전했다 실패할 경우 비난받는 팀이기도 해요. 냉정하게 따지면. 그리고 물론 이제 그 당시에 광주는 모든 팀들이 견제할 만한 팀은 아니었죠. 그렇죠. 네, 나중 가서는 견제를 하는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설령호 선수 인터뷰도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냥 두면 절대 안 되는데 그렇다고 광주만을 위해서 뭘 준비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맞아요,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수원은 어쨌든 리그에서 모든 팀들이 웬만해서는 견제하는 팀일 거고, 그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중효 감독도 혹은 광주 선수들도 시도하다가 실패할 경우 죽어라고 뛰어서 뭐 만회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만 보여줘도 칭찬받는 상황인데, 뭐 수원은 이제 이거는 생각이 다르고 제 생각입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수원은 아무리 노력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더라도 결과가 만약에 안 따른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비판이 좀 더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현실에 처해 있다, 상황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봐서 선수들의 과감성이 그런 데서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여러 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꽤 오랫동안. 선수들이 너무 안전한 플레이만 하려고 한다. 그게 이제 뭔가 도전적인 걸 해서 성공하면 좋지만 실패했을 때 그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선수들이 그 리스크를 안 지려고 한다.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은 하신 말씀대로 10번 잘하더라도 한 번 실수하면 또 이제 비판받는 게 또 수원 삼성이다 보니까 이정효 감독님도 평소와는 다르게 약간 좀 보수적인 그런 전술을 좀 준비하지 않나 라는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서 도전하지 않으면 이도저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비판을 각오하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도전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이번에는 이 특정 선수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작년에 제가 제 아들이라고도 얘기했던 세라핌 선수입니다. 예, 작년에 무려 수원에서 13골 4도움을 올렸었고 이번 시즌도 대구에서 이제 3골 4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좋은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처음에 저희가 이제 세라핌 선수가 떠난 것에 대해서 이정호 감독의 축구에는 어울리지 않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아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막상 상대 팀으로 붙어 보니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바뀌게 되더라고요. 현재 우리 팀에 세라핌 같은 매우 빠르고 직선적인 선수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좀 더더욱 아쉽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이게 뭐 가정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지금 세라핌이 우리 팀에 있었더라면 어땠을 것 같으신가요?
24시즌, 25시즌 광주를 보면 예. 한쪽 측면은 이제 반대발잡이 중앙지향적인 윙어를 좀 놓고 음. 그 반대편에는 직선적이고 빠른 윙어를 놓는 형태를 보여줍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그 반대발 윙어의 역할을 페시니 음. 그리고 빠르고 직선적인 역할의 윙어를 브루노 실바가 좀 해줄 거라고 기대를 했어요. 가능한 음. 선수들이니까. 모두 다 근데, 처음엔 그렇게 기대를 했죠. 근데 선수들의 어떤 폼 하락과 음. 부상과 그로 인한 폼 하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라는 그 조합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 음. 경기 정도 가동될 뻔했는데 그 경기마저도 패신의 폼이 그렇게 좋지 않으면서 좀 맞아요. 아쉬웠죠. 맞아요. 예. 네. 그래서 만약에 세라핌이 있다면 우리가 지난 시즌 자주 사용한 형태인 우측면의 세라핌 반대에 브루노 실바가 위치하는 네. 형태를 아마 이정효 감독이 사용하게 됐을 거고 네. 그러면 좋았을까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음. 세라핌이 확실히 이 대구랑 경기를 하는 거 보니까 많이 뛰고 성실하게 수비 가담도 하지만 그 빠른 스피드를 활용한 측면 뒷공간 침투가 정말로 위협적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정효 감독에게 또 다른 카드를 줄 수는 있었을 거다라는 음.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그런데 음. 그냥 지금의 전술로만 대입하고 봤을 때는 음. 왼쪽을 지금처럼 사용을 많이 한다면 오른쪽의 세라핌이 좀 험하게 비지 않을까. 음. 이렇게 왼쪽 측면에서 오른쪽으로 갈 경우에는 넓은 공간에서 공을 잡는 상황보다는 공이 돌아온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이제 드리블 돌파가 돼야 되는데 음. 이게 이 세라핌이 공간이 좀 적은 상황에서도 스피드를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하게 돼서 음. 확실히 좋겠다라는 생각까지는 아직은 잘 안 들어요. 음. 그래서 차라리 빨리 부상 낫고 좀 기다려주고 지금 파울린도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예, 못 돌아올 줄 알았다. 그러니까 패신이 빨리 복귀, 그것도 좀 좋은 품으로 복귀를 음. 하면 음.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이 빈공의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도 듭니다. 일단 천안전 그다음에 한 경기 더하면 이제 월드컵 브레이크니까 그쵸? 예, 이 두 경기만 우리가 잘 승리해서 분위기 음, 가져간 다음에 월드컵 브레이크에 들어가면 뭐 패진 선수도 복귀를 할 거고 네. 또 그런 전술에 대한 그런 완성도도 또 높일 수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패신 선수가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세라핌 선수가 있었더라면 다른 건 잘 모르겠고요. 아, 우리가 세트 피스는 엄청 더 많이 얻을 수 아하하, 있었겠구나. 훨씬 예. 많이 얻었겠죠. 예. 특히나 올해 들어와서 공간이 없는데도 그냥 자신의 스피드를 이용해서 치고 달린 다음에 어떻게든 코너킥이나 뭐, 예, 그걸 만들어내더라고요. 그것도 맞긴 해요. 예, 그래서, 야, 이 세라핌이 저렇게만 해줬더라면 우리가 세트피스를 지금보다 한 10개 가까이는 더 얻지 않았을까, 음, 코너킥이라도. 예, 예,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뭐, 떠난 선수 우리가 뭐, 바래봐야 소용없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패신 선수가 얼른 돌아오기를 예, 좀 바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금 민감할 수도 있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시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N석에서 선수들의 각성을 요구하는 걸개와 야유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당시 현장의 분위기는 좀 어땠는지, 그리고 이 걸개와 야유가 나올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짧게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이 지지자 동료들의 반응이 충분히 이해가 가면서도 음.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다라는 게 그게 음. 잘못됐다라기보다는 네. 그냥 우리가 좀 더 참을성을 가지고 기다려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이해가 가는 이유들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면 우선 올해가 2부에 내려온 지 벌써 3년째라는 건데요. 그렇죠. 단순히 이 3년이라는 숫자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23년도에 우리가 1부에서 최악의 시즌을 보내며 강등을 겪었지만 네네. 적어도 2부에 가면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를 했잖아요. 그랬죠. 예. 그런데 3년 차인 이번 시즌까지도 2부 리그 팀들 상대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음.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년에는 리그 2위를 했지만 끝내 승격에도 실패를 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지금의 분노를 어느 정도는 만들어내는 것도 분명히 있다. 네. 두 번째는
작년에 인천을 겪었던 기억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지금 선두를 질주하는 부산이 존재한다는 점이 우리 팬들을 조급하게 만드는 것도 분명히 있다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우리가 잘하냐 못하냐에 대해서 지난 시즌 여러 번 얘기를 했잖아요. 경기력이 네네. 솔직히 썩 마음에 들진 않아서. 네. 근데 어쨌든 승점은 쌓으니까. 근데 객관적인 지표인 승점만 봐서는 못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어요. 맞아요. 네, 22시즌인가만은 빼놓고 우리가 지난 시즌 얻어낸 승점이 72점인가 그런데 네네. 이게 K리그2의 2022 시즌 빼놓고는 모두 다 1위로 승격할 수 있는 승점이었다. 고 아마 알고 있거든요, 제가. 네, 심지어 24년도에 안양이 66점인가로 승격했어요. 네, 맞아요. 그날은 또 그러니까, 서로 물고 물리고 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72점이면 그냥 무조건 1등으로 승격하는 승점이긴 하죠, 사실. 네. 근데 그 위에 인천이 79점인가로 네, 그러니까요. 다이렉트 승격을 하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다이렉트에서 밀려서 2위에서 승강전에 갔고 승강전에서 정말 뼈아픈 패배를 겪었죠. 그것도 2패를 다 했기 때문에. 부천이 또 하필이면 승격을 해가지고 이게 더 오히려 부천은 4위인가 5위인데 승격을 한 거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2위라도 전혀 안심할 수 없고 특히 여기에다가 강등 첫 해인 24시즌에는 2월까지 선두 경쟁을 하다가 미끄러지면서 2위였던 팀이 승강 프로 1위도 잠깐 했던 팀이 승강 프로도 진출을 못하는 경험을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이 쌓여서 올 시즌에는 이종효 감독이 왔으니까 다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크게 부풀었다가 지금 그게 기대감이 충족이 되지 않음과 동시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기억들이 쌓여서 더 강한 아쉬움, 더 강한 촉구로 그 팬들에게서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이런 쌓여있던 걸 생각하면 솔직히 말하면 막 댓글들에 뭐 이종효도 나가라고 하지 그러냐 막 이런 소리도 막 쓰고 제일 큰 문제는 수원 삼성 팬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댓글이 달리는 걸 보면은 너무 열받아요. 이런 서사들을 그들은 이해를 못하니까. 아니 뭐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뭐 본인들은 화가 안 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제일 웃긴 게 부패들은 작년에 그렇게 김희동 욕하고 막 뭐 간담회 하자는 둥 좀 세게 말해서 지랄 병을 떨어놓고 올해는 뭐 갓기동 그러서 뭐 찬양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잘하면 칭찬하는 거고 못하면 욕 먹는 거예요. 그게 프로니까. 맞아요. 그래서 네. 그런 면을 생각해서도 뭐 약간 거친 비판을 하거나 어떻게 보면 야유까지 하는 것도 충분히 저는 이해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자주 얘기하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프로이기 때문에 돈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판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럼요. 우리도 언제까지나 우쭈쭈할 수 없다. 비판할 필요도 있다. 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동의한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당연히 절대 지금 수준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을 전혀 동무하지만 지난 두 시즌과 다르게 새롭게 판을 짜고 모든 것을 바꿔나가고 있는 지금이기에 우리가 좀 더 참고 기다려줄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지켜보는 데에서는 선수들의 어떤 퀄리티를 믿고 무의미한 반복을 하기보다는 의도를 가진 시도를 계속하고 있음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술적으로. 그게 통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시도들이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은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들이 저는 결국에는 우리에게 가장 알맞는 옷을 찾게 도와줄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때 가서는 우리가 원하는 수원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좀 늦어져서 우리가 설령 다이렉트에 실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종효 감독이 팀에 바라고 계획하고 있던 그 팀에 좀 잘 맞는 옷의 모습을 이번 시즌 내에 찾고 플레이오프에만 진출하더라도 우리는 승격할 수 있다는 믿음까지도 저는 갖고 있어요. 오히려 어설프게 물론 그렇게 해서 올라가서 내시는 시즌에 또 잘 만들면 되지만 뭐 좀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그런 식으로 좀 확실한 선수들한테도 정말 인식이 되고 감독도 이거다 싶은 것을 우리가 제대로 전술적인 형태를 찾아내고 나면 저는 정말 두려워할 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선수단 퀄리티도 생각을 해보면. 네네. 그래서 저와 생각이 다른 분들이 뭐
비판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앞서서 말했듯이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고 그런 것이 당연하다.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좀 더 팀을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요건 이제 여담으로 농담 삼아 하는 건데 저는 이런 게 있어요. 그냥 좀 참았다가 나중에 우리가 잔류할 때 거봐 내가 뭘 했어 라고 말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뻐드럭을 좀 대기 위해서 지금은 야유를 좀 참고 있습니다. 아유, 거봐. 월드컵 시즌만 끝나면 달라질 거라고 했잖아. 이런 네, 거죠. 예. 그쵸. 예. 근데 저는 왜 프로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직장인들도 다 월급 받잖아요. 네, 저는 그게 욕값이라고 생각해요. 하하. 예. 돈 받으면 욕 먹는 거예요. 음, 예. 그러니까 뭐 프로 선수라면 칭찬 듣는 반면에 욕 먹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근데 이제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야유하는 게 맞냐 틀리냐 저는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요.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뭐 성적도 나쁘지 않고 2위인데 왜 벌써부터 야유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 맞아요. 예. 근데 그분들의 입장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제 강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이제 2부에 내려온 지 벌써 3년째고 또 특히나 올해는 이종효 감독님도 그렇고 진짜 보강도 역대급으로 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뭐 시즌 전만 하더라도 뭐 K리그 1의 오히려 상위권 실력이다. 뭐 그런 전력이다. 압도적인 우승 후보다. 이런 얘기가 있다가 이게 어느 순간 그러니까 5라운드가 지나면서 경기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순위도 2위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처음에 우리가 기대했던 높이와는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다른 팬분들께서 좀 조급함을 느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뭐 선수단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걸로 보일 수도 있는데 예, 그렇다기보다 진짜 팬들은 3년간 오히려 관중수가 떨어질 거라고 했는데 매년 관중수가 지금 늘고 있거든요. 그쵸. 예, 그러니까 정말 팬들은 할 수 있는 걸 모든 걸 다 한다. 그러니까 이런 팬들의 간절함을 좀 알아달라. 이런 뜻의 그런 걸개와 야유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어떻을까 싶습니다. 네, 다시 경기 이야기로 살짝 돌아와서요. 이제 경기는 아시다시피 0대0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이 경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날 경기력이 지난 더비전이죠. 그 더비전에 비해서 나아졌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더비전보다 좀 후퇴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라운드서부터 네. 그 좋은 점은 확실히 형태를 우리가 큰 틀에서의 형태는 계속 유지하되 그 안에서 계속 의미 있게 변화의 시도를 하고 있다. 조금씩 수정을 하면서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퇴보했다라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않아요.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 예, 당연히 모든 게 만족스러운 건 아니지만 이 시즌이 이제 거듭할수록 네. 계속해서 이제 해보는 시도들이 아까 말한 대로 시행착오가 결국엔 정답을 우리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답은 있으니까 그걸 그렇죠. 찾게 네. 해줄 거라 생각을 하고 뭐라고 할까요? 약간 그런 거죠. 지난 수원시청 전에는 김도현 선수가 거의 센터 서클 가까이 내려와서 중앙런 라인까지 와서야 공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부산전에서 좋았던 것에 비해서 확실히 그 상대가 강하게 나오면서 밀렸죠. 그것을 보완하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승범이 왼쪽에 가담해주면서 브루노 실바를 한 칸 더 위로 올리는 형태를 만들려고 노력했다. 이것도 굉장히 어쨌든 지난 경기에 대한 피드백이 분명히 있었다는 점이고 다만 또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뭐 오른쪽 왼쪽에 집중하다 보니까 오른쪽을 좀 소외하는 부분 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웠다. 우리가 어쨌든 강팀이 되려면 좌우를 다 흔들 줄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이 공존하는 경기였고, 확실히 또 지난 경기보다 우리가 좀 더 나아졌지만 상대적인 거잖아요. 축구는 대구가 네. 확실히 또 좋아졌다.
시즌 초와 비교하면 훨씬 좋은 폼을 지금 대구가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대구의 폼이 올라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쨌든 무실점으로 막아냈다. 또 한 가지 다시 생각하면 좋은 게 우리가 부산과 수원시청전을 겪으면서 5실점을 했잖아요. 그 전까지 거의 2실점만 하다가. 그렇죠. 근데 이번에 대구에 나왔을 때 우리가 대구에서 가장 위협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세징야와 에드가 세라핌 이 세 선수였잖아요. 특히 이제 후반 교체 투입되는 에드가가 있었는데 이 에드가에게 공이 거의 가지 않는 것도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하면 분명히 세 골이나 먹으면서 정말 허무하게 우리를 만들었던 수비 아쉬움을 또 요것들은 보완해서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라서 모든 경기가 다 그렇겠지만 이번 경기도 명과 암이 분명히 공존하는 경기였지만 그 좋은 점을 생각하면 어쨌든 기대점들은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더 보완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 그런 것을 보완을 좀 더 요구하고 기대하고 응원을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대구가 굉장히 공격적으로는 좋은 팀이고 이제 계속해서 득점을 또 해왔고 그쵸. 대구가 이제 계속 아쉬웠던 거는 김병수 감독 시절에 거의 매 경기를 실점했을 정도로 수비가 안 좋았잖아요. 네. 근데 최성용 감독이 부임하면서 어쨌든 두 경기를 다 무실점으로 막아내면서 수비 안정화를 또 만들어냈고 그런 상황에서 반대로 우리는 또 수비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또 우리도 어쨌든 무실점으로 막아냈다라는 게 좀 긍정적인 것 같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대구가 아무리 수비를 안정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수비에 약점이 있는 팀을 결국에는 우리가 뚫어내지 못했다. 네, 뚫어내지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뭐 아시다시피 K리그는 이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17개 팀이고 각 팀마다 이제 한 주씩 돌아가면서 휴식을 취하잖아요. 그쵸. 네,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의 차례가 왔습니다. 지금 이제 녹음하는 날짜 기준으로 하면 이제 한 열흘 정도 남았는데요. 천안전까지. 이 시기가 저는 정말 이제 어쨌든 흔들리고 있는 팀의 전술이나 이런 선수들의 이런 컨디션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소중한 2주의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떤 점을 좀 우선 개선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 선수들 간의 움직임의 유기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확실히 우리가 지금까지는 떨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눈만 딱 맞으면 어떻게 할지 아는 그런. 네네네. 예. 그리고 이제 이정효 감독 축구가 그런 것이 더 있을 때 잘 되는 거고, 네. 선수단끼리 더 친해지고, 서로의 성향이나 스타일을 좀 더 알아가는 게 필요한데, 그런 식으로 2주를 좀 쓰면 일단 좋겠다. 제 기억으로는 어쨌든 이정효 감독의 그 22시즌이 아마 광주 첫 부임 시즌인데, 이 시즌에 상당히 좋은 성적으로 K리그2를 우승해서 다이렉트 승격을 합니다. 네네. 근데 제 기억으로는 23시즌 때 승격팀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충격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상대들을 놀라게 해요. 요게 이제 이정효 감독의 어떻게 보면 특징이라면 특징인 게 결국에는 선수들이 스쿼드의 변화 없이 한 시즌 정도를 치렀을 때 그 다음 시즌에 더 강해질 수 있다. 이런 걸 생각하면 롱텀으로 이정효 감독을 좀 지켜봐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감독이 또 고맙게도 매 경기마다 인터뷰에서 팬들을 보면서 자극받는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분명히 나태해질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걸 아니까 이런 롱텀에서의 좀 바라봐주는 것도 필요하고 그러면 선수들이 어쨌든 이정효 감독이 쓸 수 있는 선수라고 계속 생각해서 데리고 있는 선수들이라면 이 선수가 이유가 있어서 쓰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좀 더 지켜봐줄 필요도 있다. 이 팬들의 입장으로. 강현목 선수가 2년 동안 거의 작년 한 해 거의 못 나오다가 지금 시즌 초반에 나오면서 되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확실히. 맞아요. 이런 거 생각하면 이정효 감독 입맛에 맞는 선수를 쓰기 시작하면 또 어떻게든 잘 쓸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것도 기대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아까 유기적이란 것에 대해서 또 이어져서 말하면 전술적인 유기성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것도 아까 경기에 대해서 리뷰하면서 미드필더 두 선수가 내려와요. 네네. 그럼 그 빈 공간을 누군가는 채워주고
그 선수가 처음에서 생긴 빈 공간을 또 누군가가 채워주고 누군가가 채워주고 그럼 이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또 엉망진창이 되기도 합니다. 축구가. 그죠? 네. 어떤 룰이 없으면 근데 그 룰을 잡아주는 게 결국 전술이잖아요. 네. 스위칭을 했지만 다시 원위치하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누가 채워주고 어떤 상황에서 누가 채워준 거를 조금 더 세밀하게 감독이 잡아줄 필요도 있겠다. 그것을 조정하는 게 이 2주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게 개선되면 또 천안전에 우리가 좀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는 외국인 선수들의 합을 좀 많이 맞춰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선수들의 조합을 좀 신뢰해줄 필요도 있겠다 생각을 해요. 뭐냐면 작년 시즌에 제가 공격 조합에서 가장 저는 좋다고 봤던 조합이 일류첸코와 파울리뇨가 중앙에 서는 조합이었어요. 두 선수가 서로 연기도 잘하는 선수들이어서 유기성이 맞거든요. 네네. 그래서 파울리뇨가 복귀했으니까 일류첸코와 파울리뇨가 놓고 브루노 실바는 좀 더 직선적인 게 잘하니까 오른쪽 측면에 그리고 헤이즈가 좌측면을 이용하면서 이 외국인 선수 사총사를 다 쓸 수 있는 포메이션을 우리가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부상 복귀한 선수가 겹치니까 폼을 끌어올려서 이걸 이용하면은 우리가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도 좀 고려해서 연습을 좀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네, 역시나 외국인 선수들이 많이 나와야 또 전력이 올라가니까 얼른 복귀해서 좀 전력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5월 10일 이제 일요일이죠. 부산이 천안을 상대로 승리하면서 우리와의 승점 차를 5점으로 벌리면서 1위에 랭크되어 있고요. 우리가 23점으로 2위, 그리고 이랜드가 19점으로 3위, 수원FC가 18점으로 4위입니다만 수원FC는 이제 한 경기를 쉬었기 때문에 이제 한 경기가 남아 있고요. 그 한 경기를 승리한다고 가정을 하면 21점이 되기 때문에 우리와의 승점 차가 2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위 자리마저 좀 위태위태하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아직 리그가 뭐 많이 남았다고 하면 많이 남은 상태고, 네, 이제 3분의 1 정도가 지나가고 있으니까요. 예, 뭐 현재 시점에서 순위 예측하는 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좀 예측을 해보자면 앞으로도 지금의 순위가 굳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저는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위기가 왔잖아요. 네, 시즌에 그렇죠. 어떻게 네. 말하면. 근데 이런 위기가 없이 그냥 흘러가는 시즌을 보내는 팀은 거의 없어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작년에 인천도 분명히 연패하거나 아니면은 승을 연속으로 못 챙기면서 위기에 처한 상황 왔는데 그거 못지않게 우리도 같이 흔들렸기 때문에 우리가 맞아요. 못 쫓아갔죠. 근데 부산도 분명히 그런 시기를 맞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 부산은 뭐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수비가 공격에 비해 분명히 아쉬운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릴 때 더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를 틈타서 우리가 만약에 추격할 수 있다 하면 선두권 구도로 우리가 균열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상도 하고 김도경 감독의 서울 이랜드가 분명히 괜찮은 팀이긴 합니다. 이 감독이 선수들을 잘 만드는 것은 사실이고 또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외국인 선수들 아이데일, 에올레르 이런 선수들이 매우 또 위력적인 것도 맞지만 작년에 비해서 이 팀이 끈끈함? 이런 것들이 좀 떨어져 있는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지극히 주관적인 평가지만 그런 모양새예요. 어떻게 보면 매너리즘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플레이오프권까지는 갔지만 플레이오프에서 막상 좋은 성적 못 내고 어쨌든 고꾸라졌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서울 이랜드가 처음에 이제 2부 리그에 와서 좀 잘 나가고 하다가 계속 최하위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김도균 감독이 오면서 뭔가 야 올해는 진짜 되겠다 했는데 수원 삼성이 강등을 당하고 네. 또 되겠지 했는데 인천이 강등당하고 이번에는 수원 FC하고 대구마저 강등당하고 이러니까 선수들 입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동기부여가 올라가야 될 팀들이 많다. 야 우리는 진짜 올해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상대 보니까 만만치 않네 이러면서 약간 좀 움츠려드는 그런 거지 않을까요?
말씀하신 그런 게? 것도 예, 저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랜드가 동력이 좀 모자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음, 하고 제가 시즌 초에 한 두세 경기를 보고 특히 이제 충북 청주와의 원정 경기를 직관을 했거든요. 수원 FC 경기를. 네네. 그걸 보면서 팀 자체가 뭐랄까 팀으로 강하다라는 느낌 좀 못 받았어요. 근데 음, 특정 선수 몇몇이 확실하게 두드러지는 면이 있다라고 음, 생각을 했는데 적어도 우리와의 경기에서는 꽤나 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맞아요, 보여줬어요. 맞아요. 약간 근데 상성이 좀 갈렸던 것 같아요. 전술적 예. 상성이. 근데 또 바로 화성과의 지난주 경기에서는 비겼죠. 네, 비겼어요. 예. 그런 걸 보면서 혹시 이 뭐가 상대에 따른 동기부여가 안 되면 이 팀은 되게 애매해지는 팀이다. 음, 뭐 재밌게 표현하면 의적 팀이 될 수도 있겠다. 강팀들 상대로는 예, 이기고 좀 애매한 팀 상대로는 또 승점 내주면서 그래서 수원 FC도 분명 강한 팀이고 스쿼드적으로 좋지만 꾸준함에 있어서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음, 가장 꾸준함이 유지될 수 있는 팀을 치면 그나마 부산과 수원 그리고 저는 한 팀을 더 꼽자면은 화성과 천안 정도 봐요. 근데 음, 천안은 그 뭐랄까 경기력의 꾸준함이 있는데 스쿼드의 강함 자체가 세지 않아서 음, 높게 올라오진 않을 거라고 보고 음, 그러면 저는 이제 화성이 플레이오프권까지는 냄새를 맡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음. 요 팀들이 이제 올라오실 거고 중위권의 변동이 좀 있겠다. 김포도 생각보다 좀 흔들리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작년만 못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이제 변동이 분명히 여름이 될 때 한번 올 거고 또 월드컵 시즌이 끝나면 그 시즌 월드컵이 끝난 그 첫 두 경기 때 또 굉장한 어떤 변동이 있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휴식기 이후의 상황에서. 그때 음, 우리가 치고 나갈 수만 있다면 좀 선두권에 있어서 좋은 포지션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천안, 그러니까 지금 K리그 2 순위를 검색을 해봤는데 네. 천안이 아마 이번 라운드에서 졌죠. 아마 부산한테 졌어요. 예, 졌죠. 천안이 놀랍게도 부산한테 지기 전에 1패밖에 없었던 팀이에요. 어, 예, 지금 K리그2에서 유일하게 1패만 하고 있는 팀이 부산인데, 음, 지난 라운드 이제 부산이랑 천안이 하기 전에는 두 팀이었습니다. 부산 1패, 천안 1패. 음, 예, 이거 굉장한 팀이더라고요, 이 팀이 올해. 그쵸. 그러니까 그 예, 박진석 감독이 맡으면서 예, 그러니까 경기력의 뭐랄까 저점을 높여놨다. 음, 고점 자체가 높은 팀은 아닌데 저점 자체를 굉장히 높여놨다라는 인상을 많이 받아서 음. 그래서 하필이면 우리랑 또 다음에 붙는데 천안이, 그죠? 예, 어쨌든 뭐, 천안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건 맞지만 우리가 더 잘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천안 깔끔하게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한 경기 깔끔하게 또 이기고 2연승하고 월드컵 브레이크를 가면 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번에는 이제 뭐 승격을 최대 4팀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진짜 이 빅2 그리고 밑에 플레이오프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거라 생각해요. 네, 그래서 뭐 부산이 매번 계속 그냥 1등 할 것 같지는 않고 이 플레이오프권을 노리는 팀한테 언젠가는 잡히지 않을까. 맞아요. 예, 그래서 아마도 월드컵 브레이크 이후에 여름이 되면 본격적으로 이 팀들 간의 이런 순위 변동이 크지 않을까. 그래서 이때를 우리가 잘 이겨내기를 바라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11라운드까지 매주 수원을 응원하며 달려왔는데요. 모처럼 짧은 휴식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말도 그렇고 요즘 날씨가 정말 좋은데요. 다가오는 주말은 사랑하는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잠시 휴식을 취하는 동안 수원 삼성은 우리 팬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 매일매일 구슬땀을 흘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린 분명 다시 날아오를 겁니다. 다가오는 천안전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에너지 풀 충전된 모습으로 다시 만납시다. 오늘도 저희 팟캐스트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두 모두 행복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에는 경기가 없는 주죠. 그렇죠. 그
참 원수 같은 축구인데 또 한 주 이렇게 경기가 없어버리면 참 경기가 간절해집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 축구의 소중함, 수원 축구의 소중함을 또 몸소 깨닫고 아쉬워하는 이번 주가 될 거고, 그 아쉬움을 잘 기억해뒀다가 다음 주 천안전에 우리가 경기장에서 응원으로 풀어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어려움은 있습니다. 시즌을 치르면서. 이번뿐만 아니라 또 한 번 더 어려움이 분명히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렇더라 하더라도 우리도 믿음을 잃지 않는 태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끝나고 나서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도 강하게 비판할 수 있겠지만, 그 끝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는 일관성을 가지고 우리도 응원을 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을 가지고 시즌 티켓 보유자답게 최대한 홈 경기는 찾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다음 주 편안전에서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힘내시고 잠깐 축구 있고 주말에 좀 편하게 맛있는 거 많이 드시면서 지내시다가 다음 주에 5월 마지막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인을 만났는데, 네, 예, 말씀하신 게 이 끝날 때까지 모른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요즘에 또 뭐 주식 투자 이런 것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뭐 오랜만에 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지인분이 이제 코인을 하셨는데, 허허, 자기가 이제 한 2배 정도 이제 수익을 보고 이제 파셨대요. 오, 근데 그 지인분이 그 코인이 정말 많이 올라서 13배가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2배 팔았는데 내가 왜 팔았지 하면서 막 그랬는데, 정말 놀랍게도 그게 상장 폐지가 됐답니다. 그 코인이, 예, 그래서 13배 올랐던 지인이 그냥 원금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상장 폐지가 와. 당하면서. 오히려 그러니까 2배 있을 때 뺀 게 더 그렇죠. 좋은 선택이 됐다. 그래서 그 분이 말씀하시길 자기가 가장 많은 수익을 봤다고, 오히려. 예, 그것처럼 끝날 때까지 아무도 모릅니다. 네, 어떻게 될지 네. 모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순위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또 기다리다 보면 이제 10월 말이 되면 저희가 맨 위에 있지 않을까. 예, 그런 마음으로 좀 기다리면 어떨까 싶네요. 네, 팟캐스트 재밌게 들어주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응원해야죠, 우린, 그죠? 그렇죠. 네, 그래도 사랑하시죠, 여러분? 아이, 그럼요. 어쨌든 근육도 운동하고 나면 쉬는 시간이 있어야 더 강해지고 회복이 되듯이 이번 주만 좀 쉬시고 다음 주에 다 같이 빅버드에서 서로 만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바다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저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 바다와 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저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 라반다와 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저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 라반다와 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